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기고요. 아우, 예, 반가워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3기부터는 여러분 잘하는 거 다 알고 3기에 제가 관련된 내용 설명하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 문제 풀이 위주로 할 거니까 혹시 실강 들으시는 분도 굳이 뭐 강평을 실강으로는 안 들으셔도 돼요. 인강으로 본인이 확인할 것만 빨리 확인하고 빨리 공부할 거 공부해.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는 전범위를 출제하기 때문에 진도편을 일부러 안 만들었습니다. 무슨 무조건 전범위예요. 그렇죠? 난이도는 이거보다 10 이걸 맥시멈으로 해서 요거보다는 쉽게 낼 거예요. 다만 문제량은 좀 더 많다는 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1번 자본 나왔습니다. 자본 보시면 항상 기초에 재무상태표가 나오기 때문에 체크하셔야 되는데 보통 자본금 계산해 보시면 1000주, 100주 나와 있고요. 이거 세 가지는 실제로 요거 반대되는 계정 주할차,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소실 나오면 상계해 줘야 되고요. 자기주식 나와 있는데 50주죠. 그럼 한 주당 4,000원짜리인데 2차 목적으로 더 중요한 건 자기주식이 있으면 무조건 써놔야 돼. 뭐라고? 배당에선 제외된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익준비금에서 확인하는 게 뭐였죠? 자본금의 2분의 1에 도달할 때까지만 적립하면 되기 때문에 한도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아직 2분의 1에도 넉넉하기 때문에 한도에는 안 걸리겠죠. 다만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써놓으셔야 돼. 문제 풀 때는. 보시면 되고요. 하나씩 볼 겁니다. 실제로 2차 시험에 자본 문제가 나오면 회계사 같은 경우엔 그냥 자본 변동표를 그리라는 문제가 일반적이에요. 그럼 자본 변동표를 그리면 거래별로 자본 변동표 쭉 해갖고 맨 밑에 있는 금액들 자본금이 얼마냐 이 거래 다 했을 때 자본 잉여금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다 틀리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나오면 거래별로 요게 자본 변동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2차 시험에 나오면 거래별로 자본 변동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물어보는 게 많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해볼 건데 이제 첫 번째 거래 보시면 자본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2차는 회계 처리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럼 보시면 보통주랑 우선주에 대해서 현금 배당을 했대요. 이익준비금은 3법상 최소한은 적립한대. 자, 그럼 일단 봐봐. 우리 배당액을 좀 봐야 되는데 배당액은 어떻게 돼요? 보통주가 1000주 있고 액면 금액이 5,000원 있는데 보통주에 대해서 10% 배당 준다고 했으니까 10% 이렇게 계산하면 마저 틀려. 틀리죠? 자기 주식이 50주 있기 때문에 자기 주식 50주는 반드시 빼주셔야 돼요. 여기서 첫 번째로 문제가 생기셨겠죠. 여기까지 하고 나서 우리 우선주 보시면 우선주는 어때요? 우선주는 100주 있고요.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이 얼마? 5,000원 있죠? 우선주 배당률 몇 프로예요? 5%잖아.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배당 계산한 금액이 나오는데 얼마 나옵니까? 이거 다 하면 50만원 나와요. 그럼 봐봐. 그냥 현금을 하고 쓸게요. 미지급 배당금 안 쓰고 현금으로 여기 50만원 와.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게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없어지고 여기 뭡니까? 이익준비금 적립해야 되잖아. 그쵸? 이익준비금 적립해야 돼.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의 고민사항이 뭡니까? 이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때 보통주에게 이익 배당 준 건 그렇다고 치고 우선주에게 배당 준 것도 적립해요 안 해요? 우선주한테 제공한 것, 현금 배당한 것도 적립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배당액에 10% 전체 다 때려주시면 돼요. 요거에 대해서 질문들을 공부하실 때 많이 하시는데 보통주도 우선주도 이익준비금 적립해요. 상법상. 그래서 얼마 나와? 미처분 이익잉여금 55만원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나머지는 쉽죠. 이입이랑 적립 나왔으니까 이입은 뭡니까? 이미 적립금에서 10만원 빼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10만원 보내죠. 적립은 뭡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빼서 임의적립금으로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25만원. 실제로 2차 문제 나오면 자본은 다 회계처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은 당연히 여기서 뭐밖에 없어요? 현금밖에 없겠죠. 현금 감소 쓰시면 되고 이익잉여금에 미친 영향 어때? 이것도 이익잉여금, 이것도 이익잉여금, 이것도 이익잉여금이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50만원이에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돼?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발 표에 감소는 마이너스 표기하라고 하면 제발 좀 마이너스로 해주시고 없음이면 제발 좀 그냥 없음 쓰지 0 아니면 공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건에 좀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온 김에 잠깐만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보면 봐봐 여러분 우리 주식 선택권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중에 어디 들어가야 돼요? 주식 선택권 뭐 신주 인수권 대가 이런 거 어디 들어가야 돼요? 자본조정에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간혹가다 기초의 재무상태표를 보면서 걔네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본의 분류는 IFRS에 명확한 기준이 없거든요. 출제자 마음이야. 출제자가 만약에 기초 BS를 주면서 주식 선택권이나 이런 것들을 자본 잉여금에 넣어. 정말 생뚱맞게 무슨 감자차순 이런 걸 자본 잉여금에 넣어. 그럼 그거에 맞게 풀어주셔야 돼요. 뭐 출제원이 개팍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뭐는 자본 잉여금으로 본다, 뭐든 자본 조정으로 본다, 이상한 것들은 좀 써놓는 경우도 많은데 가끔가다 문제 보면 그냥 지 마음대로 여기 써놓고 그거에 따라 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기초의 재무상태표를 보고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도 정확히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받고 그래서 물음 1-1번은 뭐 물어보는 문제예요? 배당에서 자기 주식은 뺀다는 거랑 우선주 배당금도 이익준비금 적립한다. 요거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물음 2번 볼게요. 자, 물음 2번 보시면 자기 주식 문제가 나와 있어요? 뭐 이거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럼 물음 2번 회계 처리도 좀 보면 자, 우리 자기 주식을 구입하고 나서 5월 1일 날 주당 얼마에 처분했다고 합니다. 뭐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해보시면 자, 자기 주식을 5월 1일 날 매각했대요. 그럼 5월 1일 날 회계 처리를 좀 해보죠. 그럼 5월 1일 날 회계 처리를 해보면 자기 주식이 없어지고요. 현금이 들어올 건데 현금 100주에다가 4,000원에 매각했잖아. 근데 문제 보시면 뭐래요? 선입선출법을 쓴다고 했으니까 선입선출법 써주시면 되겠지. 기초에 50주에 대해서 자기 주식 얼마 있어요? 50주에 대해서 20만원 있으니까 여기 20만원 들어가고 마저 50주는 추가로 구입한 거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50주에 대해서 5,500원 계산하면 되니까 요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요 계산하면 자기 주식이 47만 5천원 나와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뭐해? 대차를 맞추면 요거 40만원이니까 여기 7만 5천원 비는데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바로 쓰면 안 되겠죠? 뭐 있어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비초에 있잖아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기초에 있는 거 3만원 빼주시고 나머지 4만 5천원만큼을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우리 뭐 있어요? 9월 달에 소각했죠? 30주를? 그럼 9월 13일 날 소각하니까 보시면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 주식 30주를 소각했는데 요것도 5,500원짜리예요. 우리 아시죠? 감자할 때는 문제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자본금만 찍는 거. 그럼 자본금 여기 30주에 대해서 얼마? 5,000원 해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면 뭐 나옵니까? 이쪽에 감자 차손 나올 건데 문제 보시면 기초에 감자 차익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여기 감자 차익 얼마? 30주에 주당 500원만큼 감자 차익 까주시면 되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시면 문제에서 자본잉여금에 미친 영향을 물어봤는데 자본잉여금에 미친 영향은 뭐 있어요? 요거랑 요거 있겠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마이너스 하시면 되고 자본 조정에 미친 영향은 요거 플러스 그 다음 뭐 요거 마이너스 있겠죠. 여기까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뭐 단순히 자기 주식 회계 처리하는 문제니까 어렵지 않았고 밑에 보시면 물음 1-3번 볼 건데 1-3번은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1-3번 보시면 중간 배당을 물어봤는데 나 볼게요. 중간 배당. 자, 1-3번 보시면 지금 2월 10일 날 주식 배당했대요. 2월 10일 날. 그럼 나봐. 주식 배당이나 무상증자나 다 액면 발행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없어지면서 여기 자본금이 오겠죠. 그쵸? 그럼 얼마 와? 봐봐요. 지금 우리 기초 얼마 있어서 다 독립적이라고 했으니까 1,000주 있었고 액면 금액 5,000원이잖아. 주식 배당 10%니까 여기 10%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주식 있잖아, 50주. 자기 주식 50주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괜찮을까?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 얼마 나오냐면 이게 47만 5천원 나옵니다. 자본금도 47만 5천원 증가하고요.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47만 5천원 증가해요. 일반적으로 무상증자나 주식배당 나오면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게 뭘까요? 무상증자나 주식배당 하면 반드시 체크할 게 뭘까요? 에? 주식 단가? 그거는 투자자 입장이고 발행자 입장에서는 주식수가 지금 몇 주 늘어난 거예요? 950주에 10%니까 주식수가 95주 늘어났다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주식 배당이나 무상증자 한 다음에 꼭 뒤에 배당이 나와. 그럼 고려해 줘야 된다고요. 괜찮을까?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5월 1일 날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에 대해서 유통중인 보통주에 대해서 주당 200원 중간 배당했대. 그럼 봐봐.
여기까지 하고 나서 보면 중간 배당하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없어지면서 돈이 빠져나가겠지. 그럼 봅시다. 어떻게 돼요? 1000주 있는데 자기주식 50주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주식 50주는 빼줘야 돼. 근데 뭐해? 2월 10일날 중간 배당 주식 배당했기 때문에 95주가 또 생겼다고요. 고려해줘야 돼. 분명히 지금 유통주고 있는 대상으로 했으니까. 그럼 여기 95주가 생겼습니다. 여기다 뭐 해주면 돼요? 우리 얼마씩 배당 준대? 200원씩 배당 준다며. 그럼 이렇게 해서 배당 주면 중간 배당액이 20만 9천원, 20만 9천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주식 차감하는 거랑 중간 배당, 주식 배당 이후에 주식수 늘어나는 거 고려한다. 요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 두 번째로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익준비금은 상법 규정에 따라 최소한으로 적립한다고 그랬지. 그럼 상법 규정에 따라 최소한으로 적립하면 보세요.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없애면서 이익준비금 적립할까? 해요 안 해요? 안 하지. 중간 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는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주총에서만 하기 때문에 중간 배당도 이익준비금의 적립은 언제? 그 다음 년도 주총에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안 해요. 그쵸? 그래서 요건 해줄 필요가 없죠. 괜찮을까?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자본금 증가액은 47만 5천원, 중간 배당 지급액은 20만 9천원,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미친 영향은 이만큼 감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함정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그랬고, 1-4번 볼게요. 그럼 1-4번 보시면 지금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은 게, 봐봐요. FVOCI 지분상품 현재 장부금액이 20만원인데 절반 처분해서 평가액이 12,500원 나왔대. 결국 뭡니까? 회계 처리하면 FVOCI 얼마? 평가이익 12,500원으로 OCI가 얼마 증가해? 처분하고 뭐해? FVOCI 없어지면서 현금 들어왔겠죠. 그쵸? 보시면 처분한 거에 대해서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회계 처리가 여기까지 끝나고 처분하면 이만큼 OCI가 늘어나겠지. 그리고 기말에 뭐 했대요? 공정가치가 2만원 상승했대. 남은 거에 대해서. 그럼 기말에 또 FVOCI가 증가하면서 평가이익으로 얼마? 2만원 늘었다고요. 이것도 또 OCI의 증가를 가져오겠지. 자, 보시면 토지 처분에서 처분이익으로 3만원 발생했대. 그럼 이건 뭡니까? 현금 들어오고 토지 없어지면서 토지 처분이익으로 3만원 발생했고, 이거는 NI로 들어가겠지. 그 문제보는 뭐래요? 재평가잉여금 전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했대. 그럼 뭐 있습니까 지금? 기초에 토지와 관련해서 재평가잉여금 25,000원 있죠. 처분했기 때문에 얘는 처분이익에 고려가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재분류 중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던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문제 보시면 뭐 한다고 나와 있어요? 토지에 대해서 대체했다고 나와 있잖아. 재평가잉여금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익잉여금으로. 재평가잉여금 25,000원 없어지면서 이익잉여금으로 25,000원 갔겠지?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하나씩 볼게요. 그럼 당기손익 미친 영향은 뭐밖에 없어요? 처분이익 3만원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OCI에 미친 영향 물어봤어요. 그럼 OCI가 요거 두만큼 늘었고 요거 감소했으니까 요거 고려해 안 해? 안 하죠? 자본에서 자기들끼리 위치 이동하는 거는 손익계산서의 OCI에 반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OCI는 32,500원만 들어갈 거야.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 이익잉여금에 미친 영향은 처분이익 3만원에다가 이것도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긴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25,000원 더해 주셔야겠지. 당연하지만 뭐 요정도도 헷갈리는 분들 많아요. 해봤고요. 1-5번이요. 주식선택권. 이건 진짜 생뚱맞게 넣었습니다. 원래 문제를 좀 더 어렵게 내려다가 너무하다.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하고 말았는데, 이건 뭐 간단하죠? 실제로 가득이 됐대요. X 영년초에. 그래서 가득 인원 80% 중에서 50%가 행사했다고 했을 때 행사한 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어렵나? 자, 보시면 현금 들어올 거예요. 행사하면 행사 가격 7,000원. 행사하면 주식 선택권이 없어지겠죠? 한 개당 1,500원. 주식 선택권 한 개당 주식 한 주가 발행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본금 5,000원이에요. 액면 금액이. 그럼 주발주 얼마? 이게 뭐라고?
7,500원에서 5,000원 8,500원에서 5,000원 빼니까 3,500원이겠지? 개수는 어떻게 돼요? 보시면 100개 있었고 총 80%가 가득되는데 이 중에서 50% 행사했다며. 그럼 계산하면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은 이만큼이 자본이니까 얘에다가 예곱하면 자본 총계에 미친 영향이고 주발추에 미친 영향은 얘에다 예곱하면 주발추에 미친 영향이겠죠. 이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아요. 여기까지 봤습니다. 하고 나서 우리 보시면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건데 물음 1-2번 보시면 지금 요 거래로 X1년도에 포도의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을 계산하시기 위해서 저는 그 5월 1일날 처분이랑 9월 13일 수강만 생각한 건데 만약에 4월 1일날 자유주식 취득까지 계산해서 고려하셨으면 뭐 그거 다 맞게 해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표현이 좀 애매하니까 봤고요. 물음 2번 보겠습니다. 물음 2번 지금 제가 왜 했냐면 완전 자본이랑은 상관없는 이거 뭐죠? 수익이죠. 사실 우리 건설계약 기준서가 수익 기준서 새롭게 생기면서 삭제됐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수익 기준서에서 진행 기준과 관련해서 예시로 나와 있는 게 요거랑 또 한 문제가 있다고요. 한 번도 안 나와서 그냥 내봤는데 얘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지금 보시면 내가 건물 지어주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지. 근데 엘리베이터는 완공되기 전에도 통제권이 넘어간다며. 그럼 얘는 진행률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진행률과 상관이 없다고. 이미 X 0년도에 통제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설치 안 해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원가는 진행률 산정 시 포함시키지 않아. 왜냐면 이거 포함하면 초반에 진행률이 너무 높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익도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진행률을 계산해 보면 진행률 올해 얼마 썼대요?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는 5,000원 썼다고 나와 있고 총 원가가 4만원이지만 엘리베이터를 제외하고는 25,000원이 원가라고 하죠. 그럼 계산하면 요거 진행률이 몇 프로 나와? 20%요. 그럼 우리 원가 비용은 아무튼 올해 쓴 돈이 5,000원이고 엘리베이터 만드는데 들어간 원가도 다 비용 처리한다고요. 여기까지. 수익은 얼마가 돼? 수익은 내가 받기로 한 돈이 얼마입니까? 총 5만원 받기로 했죠. 5만원 받기로 했는데 여기서 뭐 해줘? 엘리베이터 뺀다고요. 엘리베이터 원가만큼 수익에서도 빼. 그래서 요것만큼만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으로 잡고 엘리베이터 만드는데 들어간 원가도 수익으로 잡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건 손익을 0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진행률과 상관이 없으니까. 이 기준서에 나와 있는 예시기 때문에 요 정도는 한번 기억합시다. 좋아요. 나중에 하나 더 낼 건데 일단 여기까지 좀 기억을 하시고 넘겨보시면 오류수정이에요.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인데 그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은 실제 문제 2번처럼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을 단독으로 내는 경우는 요즘 거의 없어요. 요즘은 실제로 계정에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이 나오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고자산이 나오면 그거와 관련된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이 나올 수 있고 뭐 유형자산이 나오면 그거와 관련된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야지 이렇게 회계변경 및 오류수정만 모아서 내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출제하는 사람도 이거 힘들기 때문에 잘 안 낸다고요. 그래서 쪼개서 한번 해보려고 냈는데 자, 요 문제 보시면 사례 1번이요. 이거 문제 보면 어때? 원가 모형 쓰다가 X 3년 초에 재평가 모형 바뀌고 X 5년 초에 다시 원가 모형으로 바뀌지. 그거 알아? 재평가 모형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엔 경과 규정을 사용하죠. 원래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 가고 재평가 모형에서 원가 모형 가는 건 뭐예요? 정책의 변경이기 때문에 소급법 적용하잖아. 근데 소급법에 경과 규정 있죠. 뭐 있어요? 원가 모형 쓰다가 최초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엔 그 경우에 한해서만 전진법을 쓰라고 그랬다고요. 이거는 회계사 시험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X 3년 초에 최초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건 전진법 쓰라는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그럼 한번 해보죠. 2,500만원에 X 1년 초에 취득했고요. 잔존가치가 300이고 내용연수가 8년이니까 연도별 감가상각비를 보면 275만원 나와요. 감가상각비가.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도 또 감가상각비가 275만원 나와요. 그럼 장부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1950000이야. 괜찮죠? 문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 보면 X 3년 초에 재평가 모형을 최초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재평가 모형 최초 적용 시에는 전진법을 쓴다고. 전진법을 쓰는 게 뭡니까? 요 장부 금액을 기준으로 올해 기말에만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면 돼.
다 수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소급법으로. 그럼 여전히 어떻게 해야 돼? X 3년도 말까지 감가상각비는 275만 원 잡아요. 여기까지 하면 기말에 장부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16750,000 나옵니다. 여기까지. 근데 기말에 공정가치가 얼마래? 170000이니까 계산하면 X 1년 말에 뭐 나와? 재평가 잉여금으로 25만 원 나오게 되겠죠. 괜찮을까요?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X 3년 말에 해야 될 회계 처리 물어봤잖아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 경우에 X 3년 초에 해야 될 회계 처리도 적어보라 그러면 X 3년 초에 해야 될 회계 처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급법을 쓰는 게 아니라 전진법을 쓰기 때문에. 봐봐. 그럼 그냥 재평가 회계 처리하면 돼. 누계액 제거법을 쓴다며. 그럼 X 3년 말에 해야 될 회계 처리는 감가상각비 275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275만 원 이렇게 잡고 그 다음 뭐 해줘야 돼요? 재평가에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누계액 제거법을 쓴다고 그랬으니까 1단계 뭐예요? 감가상각 누계액 275만 원 제거. 2단계로 재평가 손익기재 25만 원 재평가 잉여금. 대차를 맞추면 어디가 빵꾸? 여기가 빵꾸. 여기다 뭐가 쓰면 돼요? 기계장치 대차를 맞추면 될 거 아닙니까? 아, 안 되죠, 여러분. 여기다 이걸 275만 원 쓰면 안 되죠. 왜요? BS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바보. 그럼 275만 원 곱하기 3년치니까 계산하면 얼마? 825만 원 나올 거예요. 괜찮죠? BS에 이만큼 쌓여 있으니까. 그럼 대차를 맞추면 기장치가 얼마 줄어? 800으로 줄 겁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는. 실제로 채점했으면 내가 뭐만 볼까? 실제로 채점했으면 요거랑 요거만 봐요. 그렇죠? 워낙 회계 처리 모양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봅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럼 계속 봐봐. 그럼 이제 요 금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전히 문제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니까 잔존가치는 여전히 300으로 보고 8년 중에 3년 지났으니까 자녀 내용에서 5년으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요 금액에 빼기 300만 원 한 다음에 5년으로 감가상각하니까 감가상각비가 얼마 나와? 280만 원 나와요. 그럼 장부 금액이 얼마? 14200 000 나오고 X 4년 만에 공정가치가 얼마래? 1900만 원이래요. 괜찮을까? 그럼 재평가 잉여금 추가로 또 얼마나? 재평가 잉여금 추가로 48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타입, 이건 어떤 경우? 대체 안 하는 경우. 문제 얘기 없죠. 문제 이 새끼 그냥 부실하게 내네 이러지 마시고 실제 이렇게 나왔으면 여러분 답안지 어떻게 쓸 거예요? 근데 윤돈이 너 그럴 줄 알았다. 아유 넘어가 아유 쎄 같은 새끼. 이럴 게 아니라 실제 시험 좀 이제 진짜 함기를 연습해봐야 되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제 이렇게 나왔으면 앞만 봐도 없어. 재평가 잉여금 이익잉여금 대체하는 거 없어. 조건이 없어. 뭐라고 하실 거예요? 탄소를 달아야지. 탄소를 달면 돼요. 문제에 재평가 잉여금 이익잉여금 대체하는 게 없으니까 대체 안 하는 걸로 가정하면 이렇게 나오고 대체를 하는 경우 이렇게 나온다. 그쵸? 여러분도 답안지 어떻게 썼는지 궁금해요. 자, 여기까지. 그럼 봐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서 BS를 보면 어때? 여기까지 하고 나서 BS를 보면 어차피 누계액 제거법을 쓰고 있으니까 기계장치는 기계 맞죠? 기계장치는 얼마로 기재해야 돼? X 4년 말에 1900만 원이겠죠? 그쵸? 감가상각 누계액은 있을 수가 없어. 대체 안 하는 경우로 가정하면 재평가 잉여금이 지금 얼마 있어야 돼요? 500만 원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해야 되니까. 대체 안 하는 경우엔 괜찮지? 이렇게 있었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래요? X 5년 초에 다시 원가 모형으로 바꾸기로 했다고요. 그럼 이때부터는 정책의 변경 맞기 때문에 소급법을 적용하는 거야. 경과 규정이 없으니까. 그럼 처음부터 원가 모형을 썼더라면 BS 모양이 어떻게 될까? 처음부터 원가 모형을 썼더라면 X 5년 초, X 4년 말에 BS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기계는 최초 취득 원가인 2,500만 원이어야겠지. 처음부터 원가 모형을 썼더라면 2,500만 원이어야 되잖아요.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야? 275만 원씩 하나, 둘, 셋, 네 번 했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275만 원 곱하기 4번 하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11000만큼 왔을 거야.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그럼 우리 뭐 해줘야 돼? X 5년 초에 소급법을 적용하니까 얘로 바꿔주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렵지 않아. 어떻게 하면 돼요? 기계장치를 얘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600만 원 늘리고요. 재평가 잉여금 잡아놓은 거 재평가 잉여금 500
5만원 줄여줘야겠지? 그럼 여기 뭐가 와? 감가상각 누계 110만원 1100만원 늘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제가 뭐라 그랬어? BS 조정하고 IS 조정하고 대차는 무조건 이익잉여금을 맞춘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기초에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IS가 없지. 못 써주면 돼. 대차를 이익잉여금 맞추면 돼요. 그럼 이익잉여금 얼마 나와요? 5만원. 괜찮을까? 이거고 봐봐. 나 봐봐. 만약에 사용기간 동안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을 대체했다고 합시다. 그럼 대체를 안 하면 5만원 차이 나니까 여기서 대체를 하면 5만원 줄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여기 얼마 와? 500만원 왔겠지. 그쵸? 그럼 어떻게 돼? 이게 500만원으로 바뀌고 이게 얼마로 바뀌어요? 10만원으로 바뀔 거예요. 그쵸? 만약에 문제 이런 게 없으면 써주셔야 된다고. 근데 제가 지금 답안지를 쭉 봤는데 와 대박이었어. 10명 중에 지금 10명 정도 보고 왔거든요. 10명 중에 10명이 당연히 대체 안 하는 거지 하면서 그냥 했더라고요. 그쵸? 정확히 기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쵸? 약간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일부러 이렇게 냈습니다 라고 하면 안 믿으려나? 그래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사례 2번 볼게요. 사례 2번은 정책의 변경이죠 얘도. 그리고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있어? 비교식으로 공시되는 X3년도에 주석에 채워질 걸 봤어요. X4년 입장에서 비교식으로 X3년도에 주석이 어떻게 채워지는지를 한번 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봐봐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 수정분계 끊을 수 있으면 돼요. 수정분계 끊는 게 어렵나? 오리수정분계? 아니 소급법 분계? 어렵지 않아요. 특히나 이 재고자산은 제가 볼 때 올해 1순위는 무조건 수익이고 수익 나오면 재고자산도 나올 수 있어요. 같이 엮어서 1순위가 수익이고 2순위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올해 복합금융상품도 좀 가능성 있고요. 그렇다고요. 현금흐름표 너무 자주 나와서 또 나올까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돼. 재고자산 나오면 무조건 껴서 나와요. 그럼 이런 문제 나오면 제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구분. X3년까지만 물어봤으니까 X1년, X2년, X3년. 이거 기계적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지. X1년 재고 보면 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으로 바꿨더니 재고가 300 늘었지. 늘려야 되잖아. 자산이 늘어나면 이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당기손익에 여기 300만원 플러스 될 거예요. 어떻게 돼? 기말 재고는 그 다음 연도 기초 재고로 가서 매출 원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는 무조건 반대 효과가 일어난다고 했지. 그럼 외우면 돼요. X2년도의 재고는 어떻게 돼요? 재고가 오히려 40만원 줄었어요. 자산이 줄면 이익이 줄어요. 이익이 주는 것만큼 그 다음 연도에 이익이 늘어나게 돼. 무조건 반대 효과가 일어나니까요. 마지막으로 X3년 재고 봅시다. X3년 재고 보시면 재고가 얼마 늘어요? 380 늘지. 재고가 380 늘면 이익도 380 늘어나. 문제에서 X3년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수도 자 여기까지. 연도별로 당기손익에 미친 영향은 여기 300만원, 여기 마이너스 340만원, 여기 얼마예요? 420만원일 겁니다. 괜찮을까? 자 그럼 X3년 말 입장에서 소급법으로 회계처리 한번 해봅시다. X3년 말 입장에서 회계처리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나 봐. 재고자산 기말에 얼마 늘어나야 돼요? 2520만원에서 2900만원으로 재고자산이 바뀌어야 되지. 380만원만큼 재고를 380만원만큼 늘리면 돼요. 당기손익이 420만원 늘어나는 거거든요. 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을 바꾸면 당기손익이 뭐 때문에 바뀌어요? 매출원가. 당기손익이 늘어났다는 게 이만큼 매출원가가 줄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매출원가가 420만원 옵니다. 항상 소급법 회계 처리할 때 어떻게 하라고? BS 조정하고 IS 조정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대차는 뭘로 맞춘다고요? 이익잉여금으로. 이거 왜 나왔겠어요? 이거 어떻게 합계야? 재고자산 나오면 요 정도 소급법 적용 회계 처리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봐봐. X3년 말에 요런 회계 처리를 해서 수정한대. 그럼 여기를 채워보시면 바꾸니까 X3년 말에 재고자산 얼마 늘어요? 회계 처리 봐요. 380만원 늘겠지. 이익잉여금은 어떻게 돼? 40만원 줄어요. 이러면 돌아버려요. 올해 기말 시점에서 매출원가가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당기손익이 이거만큼 늘어날 거고 이게 기말에 집합손익을 타고 이익잉여금을 할 거기 때문에 결국 이익잉여금에 미친 영향은 얘예요. 그래서 이익잉여금도 380만원 증가하게 되겠지. 매출원가가 감소한대요. 420만원만큼 감소하겠죠. 당기손익은 정확히 매출원가 감소한 것만큼
늘어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 여기 감소라고 써 있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할 필요가 없죠. 감소인데 여기 누가 마이너스라고 써? 그죠? 좀 부호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여러분 마음이랑 들려요. 출제위원이 객관적으로 채점하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얘가 이거 감소라서 380만 원 쓴 것 같은데 감소인데 또 마이너스 붙여놨네. 마음이 아픈 건 마음이 아픈 거고, 냉정하게 채점한다고요.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물음 사례 3번은 안 할 거야. 이거 틀리면 안 돼. 이건 보너스 문제인데 그쵸? 틀렸으면 반성하셔야 돼. 이건 안 할 거야. 사례 4번이요. 사례 4번 보시면 지금 어때? 지금 비율이 4%에서 1%로 바뀌었죠. 이렇게 제품 보증 충당 부채의 비율이 바뀌는 건 우리 뭐라 그래? 추정의 변경이잖아. 그럼 추정의 변경이면 전진법을 쓰죠. 나 봐요. 자, 그럼 문제 보시면 날 봅시다, 여러분. 우리 일단 X2년 말에 제품 보증 충당 부채의 장부 금액은 얼마였을까요? 너무 많이 해서 지겨운데. 얼마였을까요? 어렵나요? X1년도에 X2년 시점에서는 보증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아직 이거에 대한 의무도 있고 이거에 대한 의무도 있지. 그럼 3,300만 원 더하기 3,260만 원 매출한 것 중에서 나는 보증비로 4%를 비용 처리해야 될 것 같아. 2년 동안 누적으로. 근데 실제로 돈 나간 게 얼마예요? 75만 원 나가고 94만 원 돈 나갔죠. 이만큼은 돈 나가면서 비용 처리했는데 나머지는 아직 비용 처리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비용 처리하면서 BS의 충당 부채로 잡아놨을 거 아닙니까? 그럼 X2년 말에 제품 보증 충당 부채는 얼마가 됩니까? X2년 말에 제품 보증 충당 부채는 여기 있다. 934000 나와요. 봐. X3년 말에 제품 보증 충당 부채는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돼요. 기초에 934000이 있었고 올해 기말에 4,300만 원만큼 매출이 있었지. 근데 이제 바뀌었잖아. 1%만 비용 처리하기로. 이거 수정한다 안 한다? 얘는 안 해요. 추정의 변경이기 때문에 바뀐 올해부터만 1%를 적용하면 돼. 그럼 올해 4,300만 원에다가 1% 적용해서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실제 이거에 대해서 현금 지출하고 비용 처리하는 게 96만 원밖에 없잖아. 그럼 이것만큼 충당 부채가 더 늘어나야겠죠? 계산하면 기말 제품 보증 충당 부채는 얼마 나와야 돼요? 계산하면 4,000원 나와야 됩니다. 괜찮을까? 자, 뭐라고 그랬어? X3년도에 보증비는 항상 이렇게 구하라고 그랬죠? 실제 주출액에다가 제품 보증 충당 부채의 증감이요. 그럼 올해 X3년도에 현금 지출한 금액은 96만 원 있으니까 96만 원 비용 처리하고 기말의 제품 보증 충당 부채는 40만 4천 원 돼야 되는데 기초의 제품 보증 충당 부채가 93만 4천 원 있었어요. 그럼 오히려 제품 보증 충당 부채가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면 나 이거 암산이 안 돼 요즘에는. 큰일 났네요 선생님. 저기 암산이 안 돼요. 934000 하니까 얼마? 53만 원 환입이잖아 오히려. 그럼 제품 보증비는 얼마예요? 요거 두 개 더한 금액이 답이겠죠.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죠? 여러분 기중에 실제 현금 지출했을 때 현금 96만 원 나가면서 보증비로 96만 원 잡고요.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어떻게 되지? 오히려 주니까 제품 보증 충당 부채 53만 원 줄이고 이쪽에 뭐 보증비 53만 원 까주시면 되겠지? 회계처리 간단하니까 기운 내시고 여러분. 여러분 그 제가 회계법인에 5년 정도 있었는데 그 회계법인에서 제가 주로 한영회계법인 금융텍스팀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친구들 만났어요. 오늘도 그 만났는데 요즘 그 대형회계법인에서 세무팀을 잘 안 가려고 한대요 회계사들이.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옛날에는 회계사 그 감사팀이 워라밸이 진짜 안 좋았어요. 근데 이게 감사 제도 바뀌고 주 52시간 되면서 48시간 52시간 되면서 워라밸이 확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그 보너스나 이쪽이 감사가 더 세졌어요. 옛날에는 세무팀이 더 셌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엔 세무팀 말고 감사팀을 가면 지정제이기 때문에 갑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 던지고 제가 그걸 왜 합니까? 확 던지고 안해 씨 이런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요즘에 텍스팀은 인기가 별로 없대. 저 때는 텍스팀이 인기가 제일 많았거든요. 이게 워라밸도 충족이 되고 수익률도 높아갖고 보너스도 괜찮고 이직도 더 용이하고. 근데 요즘 안 그렇다는 거죠. 저희 때만 해도 저희 팀에 세무사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람이 없어갖고 세무사를 진짜 많이 뽑는다는 거예요. 요즘 대형 회계법인의 텍스팀에 세무사를 진짜 많이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하는 그 용의가 뭐냐면 이 모든 게 다 업앤다운이 있거든요. 이게 뭐 감사 확 좋았다 내려가기도 하고 우리 때는 텍스가 미달난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다 가고 싶은 거였는데. 그래서 저희 때는 뭐냐 한영회계법인이나 안진회계법인 텍스팀 가려고 그러잖아? 그럼 조건이 뭔지 알아? 너 무조건 감사팀에서 2년 고생하고 와야 돼. 텍스팀으로 들어가는데 2년을 무조건 감사팀에 있다가 오는 조건으로 막 오고 그랬다고요. 그래도 서로 간다고 그러고. 근데 요즘 미달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팀에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텍스팀이. 저기 미안한데 혹시 텍스팀 올 생각은 없니? 싫어요 하고 딱 끝난다는 거죠. 말세요. 이 업앤다운이 있거든요. 업앤다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혹시나 나는 좀 개업보다는 좀 뭐 인더스트리를 좀 가보고 싶고 좀 간지는 좀 나거든. 간지 좀 이렇게 좀 다른 여러 가지 일들 좀 해보고 싶다. 개업은 좀 천천히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싶다 하면 대형 회계법인 텍스트만 데가 없어요. 근데 요 근래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2, 3년은 기회인 것 같아요. 2, 3년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2, 3년은. 그래서 그 세무사 시험 붙으시고 좀 여유가 있고 당장 뭐 취업 안 해도 되는 분은 제가 볼 때 세무사 시험 붙고 한 6개월 정도 마통 들어서 가볍게 어학연수 간 다음에 그 AI CPA 같은 경우에는 한 4개월이면 정도 따요. 우리 지금 머리가 파릇파릇 돌아갈 때기 때문에 그거 따갖고 딱 돌아오면 그 대형 회계법인 텍스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좋은 기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대형 텍스팀에 가면 도대체 뭐가 장점이냐. 난 개월 빨리 하고 싶은데. 개월 빨리 하고 싶다면 사실 대형 회계법인 텍스팀이 장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빨리 저기 중소형 저기 개인 사무실 같은 데 가서 빨리 배워갖고 다 할 수 있게 돼서 나가는 게 훨씬 낫죠. 근데 대형 회계법인의 그 장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 초반에 연봉이 높다는 거고. 초반에 연봉이 높다는 거고. 당연히 간지도 나요. 가봐서 저기 스타타워 간지가 절절절절 흘러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봐봐. 제가 그 한영회계법인 텍스팀에 있었는데 제 거래처들이 제가 주로 했던 업무 경력, 제 백그라운드를 쭉 적으면 뭐 메릴린치, BOA, 정책금융공사 뭐 이런 데 나온다고요. 안 믿기겠지만 그렇게 안 생겼잖아. 산업은행, 국민은행 막 이런 데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게 백그라운드가 빠방해져서 혹시나 인더스트리로 이렇게 좀 가게 되면 그럴 땐 좋아요. 이직할 때도 좋고 다른 회계법이나 다른 세무법인도 옮길 때도 좋아요. 이게 옛날부터 그런 게 조그만 데 다니면 일은 빨리 배우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백그라운드가 막 호식이 2마리 치킨 했대. 좀 그렇잖아. 사실 얘가 더 알 수도 있거든. 근데 얘는 호식이 2마리 치킨에서 전체 다 했고 나는 저기 무슨 뭐 메릴린치 이런 데서 매출만 맞대. 그래도 이직은 얘가 더 잘해요. 왜냐면 이게 백그라운드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 대형 회계법인 텍스팀에 가면 가장 큰 장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젊고 좀 아직 나는 좀 뭐 개업보다는 아직 좀 경험을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진짜 괜찮아요. 왜냐면 연봉도 맞춰주고 뭐 좋기 때문에 좋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언제 업앤다운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2, 3년이 기회예요. 만약에 가신다면. 물론 세무사가 대형 회계법인 못 가냐? 그건 아니죠. 나중에 경력을 쌓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바로 갈 수 있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혹시나 이 시험 붙고 나면 친한 학생 한번 꽂아줘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그랬는데 요즘 오랜만에 다시 회계법인 가서 막 상무님들 만나고 막 이제 전무님이죠. 전무님 만나고 형 알죠? 저 친한애 한 명 부탁하면 해줘야 돼 막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옛날엔 CR도 안 먹혔는데 요즘은 그럴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요즘은 그러니까 좀 우리도 회계사 시장이 좋아지면서 우리도 장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러실 필요가 없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딸라면 무조건 세무사 시켜요. 남녀 비하가 아니라 이게 일이 힘들거든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 때 힘들거든요. 출장도 많이 다니고 출장 많이 가면 좋을 것 같죠. 남자분들은 좋다고 생각하나? 전 좋을 줄 알았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맛집 탐방하고 막 이럴 줄. 그거 한 달만 하면 돌아버릴 것 같아요. 내가 실림에 자취를 했는데 방값을 한 달에 50만 원씩 내는데 30일 중에서 딱 5일 들어가 있더라고. 그럼 현타 와요. 그렇죠? 근데 텍스팀은 출장도 거의 안 가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법인세 냈어요. 법인세. 아주 간단하게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못한다고요. 그쵸? 나 봐봐. 그럼 일단 우리 이거 보면 올해 X1년 초에 유보 항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문제를 보시면 상계할 수 있대. 세율 일정해. 꿀이네.
나와 있고, 결손금이나 세액공제 이런 거 없고, 일시적 차이를 사용할 수 있을 과세소득이 발생 가능성이 높대. 그럼 이원법인세 자산을 다 인식하라는 거지. 나와 있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럼 우리 보자마자 이걸 합시다. X1년 초에 이원법인세 자산은 계산할 수 있겠지. 봐봐요.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45,000원, 12만원, 빼기 6만원 하면 105,000원 아니겠습니까? 기초에 유보가 105,000원 있으면 추후에 마이너스 유보가 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원법인세 자산 아닙니까? 그럼 105,000원에 세율은 30%로 일정하니까 기초 이원법인세 자산은 얼마? 45,000원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봤고요. 뭐야, 나 계산 왜 잘못했어? 어우, 나 진짜 요즘 미쳤나봐. 31,500원이요. 여기까지 봤고요. 자, 나 봐봐. X1년 말에 이원법인세 뭐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X1년 말에 이원법인세 뭐 구해보려면 밑에 나와있는 전환권, 전환사채에 법인세 조정을 알아야 돼요. 그럼 전환사채 이거 한번 해보면 상환할증금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럼 X1년 초에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 보면 회계처리가 어떻게 돼? 현금이 액면 발행했으니까 50만원 들어오고, 전환사채 이거 현재가치 내가 굳이 안 구해도 되겠죠? 계산해보시면 전환사채가 얼마 나오냐면 475 990 나오고요. 전환권 대가 얼마 나와? 전환권 대가가 24010 나와요. 여기까지 했어.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나면 세무조정 어떻게 돼요, 이거? 세무조정 전문가잖아. 일단 첫 번째로 뭡니까? 세법상은 할인 발행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뭐야 이거? 손금 산입 전환사채 24010 마이너스 유보죠. 세법상 이거 인정 안 하잖아. 무조건 액면 발행이에요. 근데 뭐 해줘야 돼? 세법상 자본의 증가도 인정하기 때문에 입금 산입으로 전환권 대가 24010 기타 오겠지.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기말 회계처리 좀 봅시다. 그럼 X1년 말에 회계처리 보면 이렇게 되죠? 이자 비용 요거에다가 이자율 때리니까 이자 비용이 57119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는 5만원 나가. 그럼 순액법으로 회계처리 여기 얼마 나와요? 7119 전환사채 나오죠? 제가 진짜 여러분 유예생이니까 다 경험이 있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얘기하면 순액법으로 회계처리해도 다 맞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2차 시험에서 전환권 조정의 장부 금액이 얼마냐, 전환권 조정의 상각이 얼마냐, 그런 건 우리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회계처리 물어보거나 하면 순액법으로 해도 이걸 틀리게 할 근거가 없어요. 순액법이나 잘 하시면 돼. 나중에 총액법에 여유가 생기면 하면 모르겠지만 이거 어떻게 줘야 돼? 이미 세법상은 부채가 풀방인데 부채를 또 잡았잖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돼? 순금 불산입 전환사채 7119 000만큼 유보 온다고요. 괜찮을까? 너무 심심하니까 X2년 말도 해볼까? 그럼 X2년 말도 보면 이자 비용으로 X1년 말 장부 금액에다가 세율 때리니까 이자 비용이 57973 나오고요. 현금 얼마? 5만원 나가. 그러니까 전환사채 어떻게 옵니까? 전환사채 7973 오지. 자, 그럼 또 이때 어떻게 돼? 세무조정이 손금 불산임 전환사채 7973이에요. 당연 유보가 오겠지. 자, 봐봐. 여기까지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나서 기말에 이원법인세 얘도 당연히 자산이겠죠. 자산을 보면 봐봐. 지금 기말에 유보 잔액이 59,000원 있고 144,000원 있고 마이너스 4만원 있고 추가로 뭐 해줘야 돼요? 이거 3개 하면 돼. 당연히 이건 안 들어가겠죠. 유보가 아니니까. 여기 24010 마이너스 유보 넣고 여기 플러스 유보로 7119 있는 거 아니야. 괜찮죠? 이렇게 하면 당연히 플러스 유보가 많으니까 이원법인세 자산이겠지. 세율은 30%로 일정하니까 30% 때려주시면 기말에 이원법인세 자산이 얼마 나오게 됩니까? 48 43 833 나오게 돼요. 괜찮을까?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여러분 힘들까봐 제가 다 구해놨어요. 이렇게
그럼 기말에 법인세 회계 처리를 해보자. 그럼 법인세 회계 처리 해보면 지금 법인세 부담액이 얼마? 올해 38,000원인데 기중에 이원법인세 자산으로 11,000원 잡아놨으니 당기 이원법인세 자산이래. 중간예납으로 11,000원 잡아놨으니 당기 법인세 자산 11,000원 없어지면서 여기 뭡니까? 당기 법인세 부채 27,000원 잡아주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기초에 이원법인세 자산 다 저 총액법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그랬죠? 이원법인세 자산 31500 기초코 다 지우고 기말 걸로 이원법인세 자산 43833 오면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하고 대차를 맞추면 법인세 비용이 나올 겁니다. 법인세 비용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25667. 괜찮을까?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우리 뭐 해줘야 돼요? 기중에 요 회계 처리가 있었지. 우리 뭐 해줘야 돼? 기간 내 배분해줘야 돼. 자본이 늘었잖아요. 기간 내 배분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지? 그냥 기계적으로? 기중에 발생한 쪽에 세율 때려서 반대쪽으로 보내고 원래 자리에 법인세 비용 써주면 된다고 그랬죠. 물론 얘는 세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요거 보내줄 때 무슨 세율 써야 돼? 소멸이 예상되는 연도에 세율 써줘야 돼요. 그럼 일단 아무 세율이 변동이 없다니까 전환권 대가 24010 곱하기 30% 하니까 얼마? 7203 없어지면서 반대쪽에 뭐가 와요? 법비 7203 오게 되겠지. 괜찮을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옛날에 세무사 2차 시험 같은 경우 옛날에 전환권 대가는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기억을 하시고 X 2년 만에 이원법인세 자산은 쉽지. 보시면 X 2년 만에 이원법인세 자산 물어봤는데 뭐 바뀐 게 없어요. 기말잔액에서 바뀐 게 없대. 그럼 X 2년 만에 여기서 추가로 뭐만 해주면 돼요? X 2년 만에 이원법인세 자산 여기다 추가로 X 2년도에 유보 추인액 7973 넣은 다음에 세율 때리면 돼요. 바뀌는 게 없다고요. 괜찮을까요?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아무튼 유해 3기는 문제를 좀 양을 많게 할 생각이에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인쇄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6페이지가 좀 넘네요. 해보시고요. 남은 기간 동안에도 우리 유해 3기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엽적인 거 이런 거 저 잘 안 내요. 뭐 할 거예요?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실수할 거리들 좀 많이 일 테니까 실수 안 하는 걸 좀 신경을 써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